신선한 용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땡겼습니다. 시간을. 네, 예, 네. 다들 급하신 분들이고 일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오늘은 조기 출근 했습니다. 라디오는 끝나는 시간 아닌가요? 라디오는 아니요. 8시 반이니까 MBC만 끝났어요. 네,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끝물이 이제 들을 거 없다 이러면 일로 바로 넘어와야죠.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 괜찮네요. 타이밍, 예. 바로바로. 아직 30분 남았기 때문에, 예, 많이 땡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당황하셨어요. 아직 못 오고 계세요. 예. 지금 뭐, 난립니다. 전국이.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영입 1호 변호사죠. 박상수 변호사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 저희 그 고정 출연자이기도 한데 또 성희롱 발언 파문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는 탈당 얘기가 굉장히 세게 있었고, 또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도 예정돼 있어서 오늘 이러한 정치 현안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상수 변호사. 네.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신도시 맘들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 60대 이상은 꿀빨러들이다. 청년에게 뭘 해줬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로스쿨 출신이고, 네. 굉장히 그 초기 때 로스쿨이 좀 자리 잡기 어려울 때 이제 그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조직화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리더십을 보였던 이제 그런 인사라서 뭐 변호사계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도 이렇게 협회 활동하고 할 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 문제 제기하신 발언들은 그 발언들 중에 조금은 본인의 정치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은 뭔가 좀 과한 그런 정치적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박상수 변호사의 그 국민의힘 영입에 대해서 네.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조직은 네. 협회장은 당적 보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회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를 받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공수처장 선임할 때도 들어가고 뭐 대법관 추천할 때도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특검 추천할 때도 대한변협회장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데 거기서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 한동훈 장관 시절에 팬클럽에 가서 글을 쓰고,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직진하듯이 이 박상수 부협회장도 이 변협이라는 조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지금 정치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전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엘리트가 저는 끝물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분도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기본적인 행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런 거 발언들을 보면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입 밖에 꺼내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키보드 워리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참 하나하나 꺼내 집어내고 보니까 더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뭐 신도시 맘들 부동산 상승의 기획 이혼 소송 이런 얘기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혐오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판을 넘어선 이런 날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말까지 가는 망언이죠, 네, 망언. 망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 잘하는 우리 서울대생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생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기는 저는 거죠. 뭐 의원님 말씀 좀 보태자면은 제가 아까는 이제 변호사 협회의 그 네. 중립성을 그 침해했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방송에서도 뭐 앵커들이 바로 직진하는 거랑 이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사회의 공적인 영역들을 자꾸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싸움꾼이거든요. 싸움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칼라에는 맞는 분이지만 네.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에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를 표하고요. 아마 한국 정치를 더 좋게 만드는 데에는 기여하긴 매우 어렵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한 5시간 전 정도네요. 8년 동안 가명으로 로스쿨 그 학원 강사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직접 쓴 글은 아닐 것 같다.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그렇다면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쉴드를 쳐주는 것인지. 아니 이거 기본적인 실력의 문제예요. 한동훈 네. 장관 인사검증 못한 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면서 네. 그 청와대에 있던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걸 만들어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가지고 왔죠. 네. 그리고 그때는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하던 것들을 법무부로 끌고 나와서 굉장히 공정하고 기회가 여러 군데에 돌아갈 수 있게끔 자기네들은 투명하게 투명하게 다 하겠다. 뭐 했습니까? 난리 났죠. 엄청난 인사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인사 어떻게 됐어요? 바로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실력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건데 이것조차 두둔하고 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못 만듭니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박상수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네.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분이 뭐 과거에 뭐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빚도 많이 갚았고 네. 뭐 차명으로 강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나오는데 네. 그 공교육의 붕괴에 대해서 이분이 책도 쓰시고 상당히 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또 한켠에서는 공적인 역할도 하고 싶고 또 자기 빚도 갚아야 되니까 사교육 시장 가가지고 또 돈도 확 땡기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돈도 별로 없습니다. 네. 빚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갚아가고 이제 그 보통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어려운 삶과 저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이 박상수 변호사 같은 분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본인이 비판하는 그러니까 사교육과 그 로스쿨까지도 사교육 붐이 들어와가지고 법조 시장을 다 혼탁하게 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때는 돈 우르르 벌어가지고 자기 빚 다 갚아버리고 네. 또 이제 와가지고는 학교가 망했으니까 또 제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살아온 행적으로서 저는 입증을 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데 네. 전 이분은 정치하시기에는 저는 매우 좀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박상수 변호사의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태 앞뒤 다른 거죠.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국의 공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국제학교 보내거나 예, 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뭐 이런 정치인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막 개탄해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박상수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데 일단 몇 갈래로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혐오 범죄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냥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했나 보다 야당 대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곁다리를 짚는 식으로 가는 이거 그러니까 혐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관대한가? 이 혐오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히 여성 혐오, 소수자 혐오 막 이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여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경우 씨는 뭐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뉴라이트 사관, 그다음에 혐오적인 인식, 차별적인 판단 이런 분들이 정치하면 사회가 도대체 의원님 되겠습니까? 내가 정답이다. 지금 계속 오늘 같이 얘기하는 네. 맥은 같이 안 가겠습니다. 네. 내가 정답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수용해 줄까. 내가 지향하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자세가 된 사람이 저는 정치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위 엘리트주의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이 사고 다치고 본인들이 정답이라고 했던 것에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것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정치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서로의 생각이 왜 다른지를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만 혐오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혐오라는 게 뭐 바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비판, 비난, 뭐 조롱,
증오.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면 혐오까지 오고 그게 이제 범죄화까지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전 요즘에 솔직히 뉴스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마다 어지러워 죽겠어요, 진짜로. 어지러울 정도고 현기증이 나는데 물론 이제 방송 나와야 되니까 요건 봅니다. 나오는 네. 거 보는데 국민들께서는 어지러우시니까 그냥 아예 뉴스 자체를 이 팔로우업도 어렵고 그냥 아예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가뜩이나 삶도 힘든데 더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뉴스들만 맞아요.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결국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정치하실 분들은요 공이냐 사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겸손한 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겸손을 떤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알고 그 속에서 훈련이 돼가지고 검증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리더십 저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네. 하는데 그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진실하게 좀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검증되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요. 일단 겸손함이 없고 겸손한 척도 안 해요 요즘에는. 네. 그냥 아예 뻔뻔하게 그지없는 아니, 사람들이 편집검사들이 막 그냥 예. 그렇죠. 뻔뻔하게 지금 뭐 정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검증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심각한 혐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국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를 죽여야만 끝나는 사회가 그러니까요. 정상적이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 혐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는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의 네. 이후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제 헬기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뻔한 사람을 욕하는 사회가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헬기를 왜 타니 누가 했니 막 이런 이야기가 자체가 아 이거 진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뇨한 위원장이 생각이 나는데 도덕이 없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덕 수업도 없앴잖아요. 아, 초등학생도 그래요? 이제 도덕 수업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이요? 네, 도덕 수업 없어진 걸로 알고 설마 있어요.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도덕이 시험 과제로 나오고 생활과 윤리 이런 그렇죠. 이름이 거. 바뀌었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서는 빠진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도덕을 등한시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도덕이라는 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네. 그렇지. 도덕이 되냐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네. 배워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정당 출입 기자한 지 진짜 오래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별로 변화가 없고 더 나빠지는 것 같다. 이 심각한 퇴행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민주당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의 그 성희롱 논란. 민주당 뭐 어쨌든 어제 그 피해자 조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당내에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일반 범죄랑은 좀 다른 정치적 테러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반 범죄처럼 그냥 누군가를 혐오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정치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계획된 범죄 활동이지 않습니까? 아니 현근택 변호사 얘기. 현근택 변호사 네. 그 얘기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정신 안 나고.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딴 얘기 하시는 딴 얘기를 아침부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바빠서 모닝이라서. 모닝이라서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 그 이야기하고 넘어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진실 공방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최악의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뭐 사과 문자도 보냈다라고 제가 기사에서는 본 것 같은데 뭐 진실 공방도 할 게 있습니까? 근데 현근택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상태고 그 후보가 연락이 와서 뭐 어저께 우리 비서님한테 실수를 했으니까 빨리 사과 문자를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문자를 보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2차 가해다라고 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문을 봤을 때 이렇게 충분히 뭐 진실 공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피해자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이 해당 문제를 빨리 사실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당에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끝나는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성문제 하면은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언급하기조차도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상당히 과거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저는 민주당의 그런 성문제 이게 뭐 민주당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피해자가 나왔고 또 현근택 변호사가 뭐 일부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까지 그 본인이 사과하는 문자까지 이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읍참마속을 하고 또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나가야 그 이미지를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지 또 여기서 현근택 변호사가 또 찐명이니 친명이니 해가지고 이걸로 우왕좌왕하면요 뭐 과거 논란 다 소환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마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접근하면 정말로 더 큰 2차 문제를 네.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직접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으니까요. 네. 이 어떤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고 네. 아마 현근택 변호사도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이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새롭게 뭔가를 발생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저도 이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지금 현재 보도가 된 거라서 사실 뭐 다 옮기긴 제가 어렵지만은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좀 수위가 상당히 좀 이 성희롱도 수위가 있잖아요. 상당히 좀 심각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뭐 편한 자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에 그런 사회적 통념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 민주당에서 좀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상에 계실 때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 징계 수위를 놓고 엄중 경고냐 컷오프냐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윤리감찰 지시 전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냥 선배한테 물어보는 의견 정도 조언 구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제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있고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증거다라고 이제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사당화였으면요 이런 문자 메시지 포착도 안 될 겁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건데 네. 지금은 뭐 친명계든 비명계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야기를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전화로 통해서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조홍천 의원도 밝혔다시피 뭐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물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사당화였으면 자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도 답장을 주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 자체가 사당화에 반대되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유들이 사당화의 근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 당신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참 아직 논란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좀 정성호 의원도 필름 좀 사서 좀 붙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 들고 그 뭐 한두 번 찍힌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흘렸냐 아니냐 또 이거 논란이 또 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병상에서 그 텔레그램 하냐 그런 지적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계속 가만히만 있어요? 당연히 뭐 텔레그램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공세로 가면 이건 부적절하고요. 네. 전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은 윤리감찰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윤리위원회는 당에서의 검찰과 법원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대표도 임명은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징계 영향 이런 양형 같은 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문자 나눴던 게 또 나와가지고 네. 비판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는 찐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을 삼가야 될 필요가 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는 윤리감찰단이라는 것의 직무적 독립성 네. 여기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사당화 논란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양형을 논하고 산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윤리감찰단이 당대표 직속기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윤리감찰단의 의견이 당대표한테 직접 올라가고 지도부에서 논의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양형 기준 이까지 들어가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 아니요 정성호 의원 같은 정성호 의원? 경우에는 이 정도면 강력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빨리 조사를 착수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선거 앞두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큰 문제 생기니까 빨리 당 대표가 지시를 해라라고 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어느 수준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묻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실제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네. 당대표가 보고받고 지도부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양형 기준이 아니고 네. 이거는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전달이었던 거지 양형 기준은 지도부가 논의를 할 것이다. 아니 근데 네. 이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A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양형이 이렇게 구형하면 어떨까요? 그게 드러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실드 쳐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건 잘못한 거고 당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근택 변호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가 어느 게 적당하냐라는 걸 물어보고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게 들켜가지고 바깥으로 나와버렸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의 그 직무적 독립성과 그 신뢰 여기에 대한 거는 좀 많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이니까. 네. 구체적 그러나 이제 문제의 심각성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성원이 알려줬다. 네, 아. 저희가 또 조만간 정성호 의원 또 모셔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왜 당사자 그랬는지 얘기 듣는 게 제일 정확하죠. 당사자에게 직접 그렇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4인방 가운데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세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회견 30분 앞두고 잔류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죠. 왜 이랬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공천 때문이다. 현경택 네. 변호사가 본인을 잡으러 온 자객 대상이었는데 현경택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본인도 공천 대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계산된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네. 사실 정치는 이 사실관계를 약간 넘어서 추측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양쪽 진영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께서 네. 윤영찬을 욕하지 마라. 김대중 노무현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을 버릴 수 없었기 네. 때문일 것이다. 네. 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네. 이 현 변호사의 거취 문제가 네.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도 네. 뭐 하나의 타당성을 갖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비명계 4인방이라고 불렸고, 뭐 국민의힘에는 천하용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인방, 예. 뭐 숫자도 공교롭게 4가 되는 똑같이, 건데 예. 저는 이 4명의 그동안의 주장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 일관됩니다. 주장이 모호하다. 그리고 감정 대립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감이다. 그리고 권력 투쟁적 요소가 크다. 이거야말로 정치 공학이다라고 저는 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30분 전에 이걸 저는 이제 오솔길이라고 부르는데 오솔길? 오솔길이죠. 아, 또 드립연구소. 오솔길. 예. 그게 네 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 연구소가 있다니까요. 연구소에. 연구를 하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오솔길이 나가지고 4명이 이제 일치단결했겠죠. 야, 우리 내일 가는 거야. 뭐 우리는 좀 정치공학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멋지게 해야 돼라고 했지만 오솔길 딱 생기니까 윤영찬 의원 차 유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장이 모호하다, 감정 대립, 뭐 권력 투쟁, 뭐 정치 공학 이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찬 의원 그 입증이 안 되려면요 이분들이 반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윤영찬 의원이 왜 그만두는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사당화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럼 이 세 분이 나오는 게 또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모여가지고 토크 콘서트하고 그동안 팀워크로 이뤄서 왔던 그 주장들이 네.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 4인방의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정치개혁을 이분들이 같이 외쳐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불똥을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이거는 참 한국 정치사에 이제는 좀 근절돼야 될 행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즉시에 임종석 실장이 적극적으로 밤새 통음을 하며 우리가 그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일제히 나서서 윤영찬 의원 탈당을 만류했고 그 결과인 것이지 현근택 부원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근택 부원장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정치적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하필이면 황교안 변호사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고 네. 이게 그 공교롭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전날에 그 원칙과 상식 네.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도부들도 접촉을 했을 것이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당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청와대 출신의 의원님들이나 네. 그런 그 인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의심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겁니다. 네. 사실 이분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께서 네. 결정을 하실 때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께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말리고 있고 당신들도 전화 받지 않았냐. 우리도 원팀으로 가자라고 네. 한마디만 더 해줬고 같이 이렇게 조금만 더 늦추는 시간만 갖췄더라도 네. 이게 어느 정도 뭐 의심하는 것들은 좀 거두어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이 하필이면 혼자 빠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이낙연 대표 탈당한다고 기자회견 한다는데 네. 제발 좀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윤영찬 의원님은 소신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와서 누가 전화 몇 번 돌리고 만류하면은 이렇게 일을 크게 쳐놓고서 바로 회군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소신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윤영찬 의원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상하게. 또 동의합니다. 이런 오해가 안 네. 생기도록 네. 해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되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윤영찬 의원의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내부는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아까 네. 그러는데 무원칙과 몰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회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회주의라고 늘 비판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영찬 의원이 남는 걸 통해서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은 이제 비명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탈당을 하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안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역설적인 저는 거죠. 어제 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백브리핑에서 이 세 분에게 윤영찬은요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김종민 의원도 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윤영찬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날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홍천 의원이 우리 4명 싹 다 탈당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오전에 그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원욱 의원이 우리 4명 다 같이 탈당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넷이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분 앞두고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을 혼자 올리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윤영찬 의원 왜 안 왔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고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의 회군이 네. 결국에는 원칙과 상식이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살겠다고 혼자 빠진 건 아니냐는 의심이 된 것이고 네. 결국에는 공천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심들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이니까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유리합니까?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보기도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신 없는 분을 또 공천하면 돼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공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칭 민주당 혁신위원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아니 근데 지금 뭐 현근택, 윤영찬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고를 수 없는 네. 정말 그 어려운 선택지인데 네. 뭐 저는 뭐 민주당이 공천을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윤영찬 의원의 행태가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판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설사 나머지 세 분은 정말 진정성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분의 행태 하나만으로도 그 동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원칙 있는 정치를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저는 윤영찬 의원님은 이번 선택 하나로 정치를 그만하셔야 될 상황에 왔다. 정치 전 그렇게 그만해야 봐요. 된다. 정치 그만하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그러니까 당원으로 백의종군 하시라 해야 돼요. 당원으로 백의종군 해라. 민주당의 공천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은 안 내려꼽습니다. 왜 보통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경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네. 정말 당원에게 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기는 구조라면 윤영찬 의원께서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투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소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한다 이런 논란까지는 좀 빠지면 좀 어려울 것 민주당의 같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고장난 시스템이라는 그 평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주당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고장나 있대요 시스템이. 저희 지금 그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작진이 투표를 했어요. 모두 494분이 참여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의 탈당 번복 민주당 잔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남중원구의 공천 가능성 91%, 김대중 노무현 정신계승 3%,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권유 2%, 천하용인증 용처럼 원칙과 상식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2%. 저희 청취자들의 여론은 이렇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누구요? 류호정,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아 공통점 있죠. 네. 배지에 대한 무한 욕구죠. 무한 사랑. 네. 네, 뭐 어떻게 욕을 먹든 뭐라든 간에 네. 그냥 뭐 한 번 더 공천 받아보겠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진짜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윤영찬 의원의 한번 속 시원한 해명이 좀 그러니까 듣고 심층 싶은 인터뷰 거예요. 필요합니다 지금. 네. 네, 왜냐하면 네. 정말로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실제로 네.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명계나 마다 이런 것보다 민주당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거든요. 네. 그 최소한의 조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인사들이 네. 제발 탈당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렸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탈당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하필이면 그 현근택 변호사가 네.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세 분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네. 사실 이 배지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시는데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근데 류호정,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네. 윤영찬 의원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라고 아 약간 생각해요. 정상 참작을 해주시네요. 아니, 왜냐면 같은 실은- 당원이기 같은 때문에 당이라서 프리미엄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셋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제발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싸우더라도 그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서 당원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권력투쟁용으로 나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 견제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뭐 지도부와 트러블이 있다 한들 네.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분명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왜 4명이 그동안 뭘 갖고 싸웠냐라는 걸 다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갈등의 진원,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네. 아직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싸운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주장하면서 극렬 당원들 소위 네. 이제 개딸들 네. 조심하는 개혁의 거죠, 그것 딸들이 때문에. 너무 열심히 네. 활동을 하는 바람에 못 견디겠다 너무 아닙니까? 못 견디겠다. 그럼 지금 없어졌어요? 당원 지금 전체주의가 문제다. 개딸 전체주의가 없어졌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분들 보시기에는 지금도 있으니까 3명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영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해명을 안 하니까 네. 이거 무원칙과 몰상식이다. 그럼 네. 빨리 여기 지금 우리 편의점에서도 91%가 네. 현근택 변호사 때문에 남는 거라고 평가하시는데 네. 본인이 억울하시니까 빨리 해명을 하셔야죠. 네. 어쨌든 그 청와대 출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이제 다 똑같이 설득을 했는데 갑자기 설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출신들이 계속 설득을 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고 통합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말리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만류하고 있고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텐데 사실 네. 결국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저는 신당 창당의 그 원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게요. 네. 얼마 전에 44%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41% 수정하고 범죄자.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맞아. 정과자. 네, 전과자가 민주당 내 44%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긴 겁니다. 민주지정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과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 네.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고요. 정말로 그 잦은 고문과 그 옥고를 버텨내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사실 기자 출신으로 결국엔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하셨어요. 네. 민주화가 만들어진 그 사이에 굉장히 꽃길만 걸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민주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다 버리고 자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속을 후벼 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말의 의도가 무엇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나가셔서 신당을 차리더라도 그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은 이거구나라고 알아주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 신당 만들어봐야 답도 없다라는 것을 윤영찬 의원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이 정치 흐름이 네. 바뀌다 보니까 참 다양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일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윤영찬 의원의 탈당 번복에 대해서.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도 이제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명분 찾는데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DJ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한 또 역사가 있는 전통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3선 했나요? 4선? 아니요, 5선. 5선입니다. 했어요. 거기다 지사, 네, 거기다 총리까지, 네. 총리까지 지내 여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사실 DJ 노무현의 이낙연 대표도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당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조짐이 보이고 또 전체주의화되는 경향은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지지를 더 받으셔서 싸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뭐 다당제 선택권 얘기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나가서 훼손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다당제를 소신으로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당 대표 시절에 그걸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권력을 누릴 때에는 그냥 권력만 누리고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쫓겨나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권력 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제3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예컨대 신당이 창당되면 20석에서 30석은 할 거다. 그리고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다당제가 되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금 현행의 선거구제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것도 사실 세상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치가 더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켰는데 공수처 네. 따위는 아무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 이전에 사실 선거제도가 있었는데 이 네. 부분도 지금 개정되게 생겼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환경들을 비판하면서 다당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정치 흐름들을 봤을 때 다당제 제3의 정당이 선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수 지지자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 것을 사실 인숙 대표가 흡수하고 있고 우리 네. 또 신인규 변호사가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에 충분히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선거는 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소위 이제 반윤 전선은 쳐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게 5개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 싹 다 합쳐가지고 제3지대 빅텐트. 민심동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다섯 네. 그룹에 제가 들어가는 거가 네. 저는 정말 이 한국 정치가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저도 원하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원할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요. 다당제라는 것은 이념과 비전을 갖춘 정상적인 정당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만족시킨다는 게 다당제지. 그렇죠. 형식적으로 다당제는 하는데 저렇게 5그룹이 모여가지고 한 당을 만든다? 그 기회주의 잡탕 정당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아니면 좋네요. 원포인트 정당이죠. 원포인트. 이번 외계인을 물리치기 위한 원포인트
떴다방 정당인데 네. 아니 원포인트 떴다방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다 각자의 길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당제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심 동행은 절대 낄 일이 없고 네. 저는 저 다당제로 나오는 기회주의 잡탕 정당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저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전 싹 다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의석을 다 예컨대 차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정치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뭐 한 많이 잘하면 30석, 네. 뭐 50석, 네. 뭐 그 정도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잡탕으로 섞어놓은 이념과 철학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익으로 모인 네.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이미 족해요. 네. 이미 사고뭉치는 둘로 족한데 네. 또 하나의 사고뭉치 하나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지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으로 투표하는 사람들도 차라리 같은 기회주의 잡탕 정당이라면은 그냥 원래 해왔던 큰 집으로 가지 네. 또 작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 밴드웨건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다당제를 또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더 퇴행됩니다. 제가. 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 5가지. 이준석 대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지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 다음에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보지. 네.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4만 명의 당원을 모았고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3지대 안에서는 구심력이 가장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심력을 가지고 싹 다 들어와라라고 해서 이 이념 자탄 정당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 힘으로 저 5세력 다 통합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 네. 저도 이 잡탕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0석 말씀하셨는데 30석 어떻게 얻어요? 국민들 다 압니다. 이 정당은 원칙이 없고 철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만 놓고 봐도 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고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국민의힘의 네. 색깔을 입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르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정치 지향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러면 어딥니까? 서로 모여있다가 갑자기 흩어질 것이 뻔한 떴다방인데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나는 이 정당이 정치 철학이 있고 우리 정치를 바꿔줄 수 있어라고 네. 투표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떨립니다. 우리도 들어가면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떨리는 것을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당 투표할 때 진짜 떨립니다. 그럼 근데 네. 저는 사람 뽑을 때도 떨리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기 보시고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전부 투표장 들어가면 그 얼마나 떨린가. 내가 잠깐이라도 네, 그 떨리는 게 내가 싫어하는 후보 당선될까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떨림은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설레고 호감 가가지고 뽑기를 만들자는 건데 그건 맞는데 여기 좀 내용이 선거제도 달라요. 개편이 떨림이 네, 좀 그렇죠. 저는 다른 떨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표장에 가서 그 떨리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이 표를 행사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는 잡탕이고 언제 또 떴다방이 될지 모르는 이런 정당을 찍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요 생각을 3번 못한다고. 정당보다 1, 네. 2번 정당이 그나마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걸 평가하면요. 사실은 지금 뭐 떴다방 말씀하셨지만 잡탕론에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똑같이 잡탕 중에 다 잡탕인데. 우리가요? 아니, 잡탕이죠. 민주당도 뭐 지금 이념적 색채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강령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정책적 차이도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의 정강 거의 정책 비슷해요. 중에 기본소득이 1번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당원들이 안 그러니까 제 보고. 말씀은 박근혜 민주당과 대통령이 만든 거죠. 국민의힘의 잡탕 정당으로 국민들이 염증이 나 있는데 그 염증을 해결하겠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1, 2, 3번 있을 때 셋 다 잡탕인데 왜 1, 2번을 뽑느냐? 그나마 1, 2번은 떴다방은 아닌 겁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배출하고 서로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떴다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셋 다 잡탕이면은 그냥 원래 찍던 데라도 찍자라고 밴드웨건 효과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다당제 하자는 사람은 이런 식의 삼지대에서 또 기회주의 잡탕 혼합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오히려 그 판에 끼기 싫다.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안 갑니다. 여기에다가 이 5개의 신당 뭐라 그래야 되나? 신당류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후보군 같은 예, 거, 후보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또 다른 신당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선거연합정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함께하는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선거 복잡한데 여하튼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저에게도 제가 이제 원칙 얘기하고 네. 끝까지 제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치 현실 모른다는 비판 많이 하세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구호다. 네. 뭐 뜬구름 잡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현실은요. 진짜 1, 2, 3번 잡탕정당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1, 2번 또 뽑습니다. 그래서 3지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실론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합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늘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만들었고 그 전에도 이런 떴다방 시도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 교훈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연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분께 잠깐 의견을 구하고 저희가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저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아이들과 남편이 있는데요. 저는 애들과 남편보다 유튜브가 더 좋습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유튜브 댓글만 달거든요. 그러니 애들은 저한테 나쁜 엄마라고 하고 남편은 아동학대범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새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또 극우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 유튜브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하시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행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여행? 왜냐면 결국에는 독도로 여행 갈까? 독도 휴대폰 독도도 괜찮아요. 왜냐면 독도 갔다 오셨잖아요. 3번 갔다 왔거든요. 예. 작년에. 예. 독도 가는 한 2시간 동안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네. 그리고 배 타고 들어가는데 요새는 그 한 400명 타는 크루즈선이 있어요. 그거 네. 타고 들어가면 예. 그 포항이나 강릉에서 울릉도 들어가는 예. 배편도 예. 한 5-6시간 가거든요. 그때도 휴대폰이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때만큼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네. 포항에서 그 큰 크루즈 타는 게 있어요. 한 1,몇백 명 타는 거. 그거는 한 7시간 가거든요. 밤 12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네. 도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수도 있게끔 돼 있는데 네. 그만큼 휴대폰 안 터지는 시간이라도 결국에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 뭐 독도 바로 가면 얼마 좋습니까?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그 2-3시간 나오는 2-3시간 예. 이 시간만 하더라도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내막을 보자면 나라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정치에 대한 그건 걱정이신데 당연하죠. 이분이 유튜브를 좀 그만 보게 하시려면요. 좀 정치인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분. 정말. 잘 하셔서 아름다운 독도님이 더 이상 유튜브 안 봐도 되는 세상을 그러니까 편하게 가족과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가족과 있도록 행복하게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즐겁고 흥겹고 신나는 정치 토크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신선한 합시다. 용기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신선한 용기 꼭 보시면 돼요. 저는 여행 가라고 했는데 딴거 신규 변호사는 좋은 얘기하면 이거 저만 바보들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용기 의원의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서 늘 응원했어요. 그래도 딱 독도에 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전영기 네. 의원님 너무 훌륭하시고 네. 응원하고 네. 국회 안에서 네. 제가 신선한 용기가 많이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독도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원래 나중에 독도편 따로 원래 그 한번. 2번, 3번 갈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일본 애들이 네. 막 제가 마치 자연이 막아서 못 들어간 것처럼 보도를 냈더라고요. 예. 한국의 야당이 독도 가려고 했는데 큰 파도에 막혀 못 들어가 열받아갖고 다음날 다시 간 거예요. 서울 올라오다가 열받아갖고 내일 일정 빼고 다시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15시간을 다시 갔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상대를 죽여서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고 우리 신인규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는 잘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뭐 언제부터 저도 느꼈냐면 그 전엔 잘 안 내다가 이 중요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전 메시지 자체는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뭐 인기가 높겠지만은 민주당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메신저의 신뢰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들이 네. 저도 현실화됐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기는 너무 힘든 그런 정치인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근데 이재명 국민들이 대표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의견 주면 다 들으신다니까요.
네. 이 자세를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저는 정치적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볼 겁니다. 이제는 바깥에 나오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적 제거, 수사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존재한 건데 실제로 흉기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까지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내 지지자인 척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텐데 그래도 국민이 살려준 목숨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했으면 네. 병원에서의 그 8일간이 얼마나 그 읍참마 속의 심정이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되뇌고 결국에 했던 첫 마디가 상대를 죽여야 없애야 되는 이 정치 혐오 끝내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형 받으면서 감옥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사형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밖으로 나간대요. 네. 그때 그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께서 나오셨거든요.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절대 정치 보복은 나 이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탄압의 역사도 있는 거고 진짜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칼로 찌른 사람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이제는 상대를 죽여야만 끝내는 정치를 끝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조금 차분하게 이건 접근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DJ와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 정치의 면에서도 구별이 되고요. 저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인데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초반에 수사를 받았다고 지금 뭐 기억도 너무 오래돼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지금의 이 모습만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초반부터 수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흉기 피습 사건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모든 것이 보복이고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묶다 보면은 또 이것이 정쟁화되고 사안을 묶을 수 없는 사안을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분하게 당연히 이 흉기 피습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공분하는 거거든요. 네. 좀 분리해서 전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어쨌든 용서, 화해, 포용. 사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진실과 화해위원회 만들어서 과거에 잘못됐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평가해 보자는 정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이거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갈등은 좀 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요새 엄청나게 다녀요. 어제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에서 또 입은 티셔츠가 1992. 화제가 1992 맨투맨 티셔츠. 1992년이 어떤 해냐면 부산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 팀이 있어요. 롯데자이언츠. 여기가 1984년 이후 두 번째로 우승한 해가 바로 1992년이다. 정치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확실한? 근데 뭐 92학번이란 얘기도 있고 롯데 네. 아마 그 우승을 아마 상징한 그 숫자 T를 입고 네. 가서 뭐 그게 뭐 좀 많이 팔린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가던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지금 뭐 인사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본인의 인기를 지금 체감은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그 지지를 제가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거고 근데 너무 인기에 좀 취해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와서 모인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했고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너무 네. 불감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고 좀 한동훈 장관이 차분하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논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은 인기에 취해버려가지고 계속 싸우자 일변도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매우 우려스러워. 쇼잉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막 그 배웅하는 모습도 우리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네. 사실 막 까치발 논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저 사람 진짜로 자기 인기를 즐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딱 차 타기 전에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손 흔들고 네. 예. 그런 게 팬덤 아니에요? 팬덤 정치. 100% 팬덤 정치죠. 인기 기반 뭔 정치죠. 인기 기반 정치 아니에요? 맨날 네. 팬덤 정치 요구하면서 자기는 팬덤 다 느껴요. 막 사진 찍어주다 늦고 사진 찍어주다 못 갔다 이런 보도 쏟아지고 뒤에서는 최상병 오늘 순직 사건 일어나고 네. 이후에 최상병 생일이니까 그 참배 한번 해주고 가세요 했는데 바쁘다고 쌩 가놓고 사진 찍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 갑니다라고 손 흔들어 가요. 완벽하게 저는 인기에 취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정치를 하는 거기보다는 본인의 인기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참사 계속 나는 거라고 봐요. 예, 인기에 취했다. 한동훈은 셀럽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셀럽이죠. 셀럽이죠. 네. 셀럽인 거는 네.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근데 즐기고 있어요. 인기 자체를 너무 즐겨요. 우리가 뭐 비판하고 할 수는 없죠. 네. 정치라는 게 원래 지지를 기반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기 기반 정치가 문제인 거죠. 그 인기에만 신경 쓰고 네. 대중에게 포퓰리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면서 인기에 편승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이제 인기뽕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정신 없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나라를 좀 생각하고 국가를 위한 비전들과 대안들을 네. 좀 많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추가 조치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제2부속실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얼마든지 상의할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제2부속실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민주당과 함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 우리가 의논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특검이라 봤지 뭐 헛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검이나 받아라.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 의혹 같은 거 네. 이런 거 앞으로 안 생기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안 생겼어야 되는데 뭐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한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털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부터 받고 네. 과거의 문제는 뭐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대통령의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더 추가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특별감찰관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네.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것도 다 못하면서 총선 이기려고 하는 것들은 네. 진짜 욕심 많고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맞아요. 것이고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결국 이 정권의 전 엄청난 그 스모킹 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네. 좀 위태한 지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당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라면은 이런 거래가 불가능한 걸로 자꾸 좀 잔머리를 써서 자꾸 이렇게 네. 거래하려고 국민들 속이려고 들지 말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요. 네.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정정당당한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제 총선 한 뭐 9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희 편의점도 뭐 주목해서 보겠지만 두 분도 상당히 이번 총선에 우리 신 변호사님 출마는 하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창준위원장이니까 네. 이제 당을 만드는 거 이제 네. 여기에 저의 뭐 정치적인 그 방향도 다 달려 있어서 네. 저는 좀 느긋하게 한번 일단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장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 선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여태까지 세게 발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90일 전부터 좀 여러- 더 말 오늘 조심해야 90일 돼요? 전일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정치 평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예. 여러 가지 정치 평론에 대해서는 네. 무한정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방금 조심했죠. 아 그럼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 말씀 안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신선한 용기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